오늘부로 이 집의 모든 결정권은 소유자인 나에게 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금요일까지 짐을 정리해서 나가라.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다. 어젯밤에 너희 대화 다 들었다. 감히 이 녀석들이 나를 감히. 이번 이야기는 한도영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도영 씨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한도영은 평생을 시간표에 맞춰 살아왔다. 새벽 4시 30분 기상, 5시 출근, 첫 차부터 막차까지 정확한 운행. 4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승객들의 불평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생계였고 자존심이었으며 무엇보다 이 집을 마련하게 해준 동반자였다. 70평 단독주택, 대구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 집은 도영의 모든 것이었다. 야간 근무 수당을 모으고 새벽 연장 근무를 자원하며 때로는 감기에 걸려도 약만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동료들이 도영이 형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라고 할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집 장만하려면 쉴 틈 없어요. 그렇게 20년을 버텨 마련한 집.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부인과 함께 이 거실에서 아이의 첫걸음을 지켜봤다. 부인이 아프다며 병원을 드나들 때도 이 집이 버팀목이 되어줬다. 그리고 부인을 떠나보낸 후에도 이 집은 그와 민수 단둘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거실 한가운데 놓인 상자들을 보며 도영은 알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40년 버스 기사로 살면서 수많은 승객들의 승하차를 지켜본 그였기에 자신에게도 언젠가는 종착점이 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다만 그는 몰랐다. 그 종착점이 자신이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인지를. 오늘 아침에 침묵은 달랐다. 평소라면 며느리 윤지의 드라이어 소리나 손자의 게임 소리가 들려와야 할 시간이었는데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도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상자들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40년 버스기사 생활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다. 완전운행 표창장, 무사고 운전자 인증서, 그리고 수많은 감사장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은퇴를 앞둔 노인의 감상이 아니었다. 뭔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었다. 마치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승객처럼 도영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았다. 승객석에서 다른 누군가의 운전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윤지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조금 높고 어딘지 어색한 톤이었다. 뒤이어 아들 민수도 거실로 들어왔다. 부자는 서로를 바라봤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인사는 없었다. 커피 드릴까요? 윤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하지만 도영은 이미 아침 커피를 마신 상태였다. 5시 30분, 정확히 평소와 같은 시간에, 그것도 부엌이 아닌 자신의 방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괜찮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가 압축되어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윤지가 아버님, 리모컨은 아이 공부 시간엔
금지요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그것도 부탁하는 톤이 아니라 당연한 규칙인 양 말하기 시작한 게 그리고 아버님, 청소는 10시 이후로 해주세요. 민준이가 온라인 수업 들어요. 또 시작됐다. 도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집에서 청소할 시간까지 정해받는 상황. 처음에는 손자를 위한 일이니까 이해하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부탁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이제는 그의 모든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들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다. 참, 아버님. 세탁기는 밤 9시 이후에 사용해 주시고요. 왜? 도영이 처음으로 반문했다. 윤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말했다. 그게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는 조용히 해주셔야 해서요. 그럼 언제 빨래를 해? 낮에 하시면 되잖아요. 아버님은 시간 많으시니까. 그 순간 도영은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시간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40년간 분 단위로 칼같이 움직였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 자신의 시간을 조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좀 얘기할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영은 상자들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무슨 얘기? 그게 윤지 어머니가 좀 편찮으세요.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셔서. 도영은 민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벌써 결론을 예상할 수 있었다. 장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집에는 방이 모자라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누군가는 양보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버님 방이 제일 크시니까. 윤지의 말이 이어졌다. 도영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방 쪽을 바라봤다. 20평, 남짓한 방. 그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공간. 40년간의 추억과 물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 그럼 나는 어디서 자라는 거냐? 작은 방 있잖아요.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충분하실 거예요. 작은 방. 5평도 안 되는, 원래는 창고로 쓰던 방. 도영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상자 정리를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보이지 않지만 지워지지 않을 선을.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였다. 40년간 운전대를 잡으며 굽은 등뼈가 보내는 신호였다. 처음에는 파스를 붙이고 버텼지만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오자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다. 척추관 협착증. 더 늦으면 걸을 수도 없게 된다고 했다. 도영은 수술 날짜를 잡았다. 그리고 민수에게 말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한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의 대답은 건성이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자세한 것은 윤지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윤지는 아이 학원 때문에 바쁘다며 역시 성의 없는 반응을 보였다. 수술 당일 도영은 혼자 병원에 갔다. 택시를 타고 입원 수속을 혼자 밟고 수술 동의서에도 혼자 서명했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 언제 오십니까? 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 연락은 어떻게? 저 혼자 괜찮습니다.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영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향했다. 마취 주사를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40년 전 이 집을 살 때의 기억이었다. 부인과 함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그때는 둘이었는데 지금은 혼자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형광등만이 쿠쿠쿠 소리를 내며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집에서는 아무도 그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수술이 끝났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영은 잠들지 않았다. 대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되었을까? 새벽 3시 도영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그는 병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다. 새벽 첫 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40년간 자신이 몰던 그 버스와 같은 노선이었다. 저 버스에는 새벽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겠지. 나처럼 가족을 위해 일찍 나서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버스를 몰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를 기다리지 않는다. 퇴원하는 날 아침, 도영은 중요한 결정을 했다. 병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잠깐, 은행에 좀 들러주세요. 은행에서 도영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도장을 가져오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다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모르고 있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아, 이 집 정말 좋은 곳에 있네요. 지금 시세로 보면 최소 15억은 나올 것 같은데요. 15억. 도영이 20년 전에 3억에 산 집이 이제 15억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한도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영은 자신의 방에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집 계약서, 원본과 도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도영은 집 안에서 조용히 지냈다. 허리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도 없었고 사실 움직이고 싶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관찰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민수와 윤지는 그가 회복 중이라는 것을 핑계로 더욱 자유롭게 행동했다. 거실은 완전히 그들의 공간이 되었고 부엌 역시 윤지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도영은 마치 세입자처럼, 아니 세입자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지냈다. 아버님, 오늘 윤지 어머니 오시기로 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님을 모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런데 방 문제가 좀 있어서요. 무슨 방 문제? 윤지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1층 방을 써야 해요. 그런데 1층에는 아버님 방밖에 없어서. 도영은 민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전개였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라는 거냐? 2층에 작은 방 있잖아요. 거기서 지내시면 될 것 같은데. 작은 방. 창고로 쓰던 그 방을 말하는 것이었다. 도영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그는 2층 작은 방에 올라가 봤다. 3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됐다. 40년간 버스를 몰며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그가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이것뿐이었다. 며칠 후 윤지의 어머니가 이사를 왔다. 대형 트럭이 와서 짐을 실어 날랐다. 가구며 생활용품이며 마치 이 집의 새 주인이라도 되는 양 당당했다. 그리고 도영에게는 누구도 이사를 도와주지 않았다. 허리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된 몸으로 그는 혼자서 자신의 짐을 2층으로 옮겨야 했다. 아버님, 무거운 건 저희가 나중에 옮겨드릴게요. 민수의 말이었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도영은 결국 허리를 부여잡고 혼자서 모든 짐을 옮겼다. 새로운 룸메이트가 생긴 후 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거실에서는 윤지 어머니의 드라마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다. 부엌에서는 윤지와 어머니가 함께 요리를 하며 웃음소리를 냈다. 마치 이 집이 그들만의 공간인 것처럼. 도영은 점점 더 자신의 방에만 머물게 됐다. 3평짜리 방에서 나와도 갈 곳이 없었다. 거실에 가면 눈치가 보였고 부엌에 가면 방해가 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영은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 그때 1층에서 올라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옮기면 어떨까? 윤지의 목소리였다. 우리 집,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민수의 대답이었다. 아니, 내 말은 내 친정집 말이야. 거기가 더 넓고 편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좋긴 한데 여기 집이 더 좋잖아. 위치도 좋고 맞긴 해. 그런데 아버지 모시는 문제가 있잖아. 도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요양원은 대기가 길다던데?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 짐부터 비워놓자. 나중에 자리 나면 그때 보내면 되고. 그럼 아버지 방은? 우리 방으로 쓰면 되지. 지금 방은 너무 작아. 도영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방으로 돌아왔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눈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그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치워야 할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40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에서 그를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도영은 결심했다. 자신이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자신이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들을 내보내기로. 다음 날 아침 도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40년간 첫 차를 준비하던 그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버스가 아니라 다른 것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내려갔다. 식탁 위에 서류들을 나란히 놓았다. 등기부등본, 집, 매매계약서, 원본, 그리고 밤새 작성한 점유 이전 통지서. 모든 서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소유자 이름이 한도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 7시가 되자 민수와 윤지가 거실로 내려왔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으려고 식탁에 다가온 그들은 서류들을 보고 멈춰섰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영은 전직 버스 기사답게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부로 이 집의 모든 결정권은 소유자인 나에게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금요일까지
짐을 정리해서 나가라. 거실이 조용해졌다. 윤지는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고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다. 어젯밤에 너희 대화 다 들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그게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내 방 비우려고 했고, 윤지가 변명을 시작했다. 아버님,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버님을 위해서, 내를 위해서. 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지워지길 바라는 말들 다 들었다. 아버지 모시는 문제, 짐부터 비우자, 이런 말들.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윤지도 손을 벌렸다. 아니, 예고도 없이 이런 겁니까? 도영은 서류를 가리켰다. 예고는 충분했다. 서류가 말해준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그는 열쇠 묶음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금요일 정오에 자물쇠 교체한다. 리모델링 공사도 동시에 들어온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다. 40년간 이 집을 위해 일했다. 이제 내가 이 집에서 주인으로 살 차례다. 도영은 계단을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첫 차는 정시에 출발한다. 늦으면 다음 차를 타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하던 그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뒤를 쫓아 계단을 올라왔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도영은 방문 앞에서 돌아섰다. 갑자기 3년 동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봤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도영이 비웃었다. 가족이 수술하는 날 병원에도 안 오고 가족이 요양원 보내려고 계획 세우나? 민수가 말문이 막혔다. 윤지가 아래층에서 올라왔다. 아버님, 저희도 나름대로 고생했어요. 아버님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뒷바라지? 도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언제 뒷바라지 해달라고 했나? 내 방에서 내 돈으로 내 밥 해먹는데 무슨 뒷바라지? 그래도 같이 살면서 신경 써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럼 안 살면 되지. 처음부터 너희가 들어온 거잖아. 윤지가 손을 벌렸다. 아버님, 저희가 이 집을 관리해 드렸는데요. 청소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관리? 도영이 웃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방 빼앗고 내 생활 시간까지 정해주는 게 관리야? 민수가 다시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럼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집을 구하려면. 한 달? 도영이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내게 한 달 시간 줬나?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았잖아.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였다. 이미 결정했다. 금요일 정오까지. 그럼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해요? 윤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것도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왜 남의 어머니까지 책임져야 하나? 남의 어머니요?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내 방 차지한 분 맞잖아. 민수가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한 건 너희야. 4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일한 사람한테
요양원 보내자고 계획 세우는 게. 도영은 방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야. 표 없는 사람은 내려야 해. 여기서 살 자격은 집주인한테만 있어. 문이 닫혔다. 복도에는 민수와 윤지만 남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막막한 표정을 지었다. 40년간 온순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변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도영의 결심은 확고했다.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세입자 취급을 받으며 살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심 앞에 어떤 회유나 협박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민수와 윤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도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다. 마치 중요한 출근을 앞둔 버스 기사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거실로 내려오자 민수와 윤지가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큰 박스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윤지의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도영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0시. 2시간 남았다. 그럼 저희는 정말 갈게요. 그래.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민수 가족은 서둘러 마지막 짐을 정리했다. 이사 트럭이 와서 짐을 실어 날랐다. 3년 동안 이 집의 주인인 양 행세했던 그들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져갔다. 정오가 되자 자물쇠 교체 업체가 도착했다. 도영은 새로운 열쇠를 받았다. 이제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다. 리모델링 업체는 언제 오나요? 내일 아침 일찍 올 예정입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집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바꿀 차례였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도영은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했다. 집을 팔기로 한 것이다. 15억이면 충분해. 40년간 버스를 몰며 모은 돈과 집값을 합치면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이 집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었다. 도영은 동해안의 작은 항구마을을 검색했다. 예전에 버스 노선으로 다니면서 봤던 곳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조용한 동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누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곳. 여기다. 원룸 하나를 계약했다. 보증금 5천만 원. 15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다. 나머지 돈으로는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다. 다음 날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도영은 작업자들에게 지시했다. 1층은 거실과 주방만 남기고 다 터주세요. 2층은 방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서재로 만들어 주시고. 혼자 사실 거예요? 네. 앞으로는 혼자 살 겁니다. 그럼 이렇게 넓을 필요가. 제 돈, 제 집입니다. 작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영은 공사 소음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40년 만에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그 사이 동해안 원룸은 준비가 끝났다. 도영은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40년 버스 기사 생활의 추억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몇 가지 도구들. 커튼 달고 라디오 놓고 작은 냉장고 하나면 충분해. 도영은 짐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제 그에게는 넓은 집이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첫 새벽, 동해안에서 알람이 아닌 파도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도영은 깨달았다. 이게 자유구나. 40년 동안 시간표에 맞춰 살았고 3년 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에게 이런 자유는 처음이었다. 첫 차, 종점 통과. 입버릇처럼 중얼거렸던 말이 웃음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는 자기만의 시간표를 만들 수 있었다. 산책 6시, 커피 7시, 그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하루. 일주일 후, 도영은 예전 집으로 돌아왔다. 리모델링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이 집을 팔기 위해서였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서 있었다. 초췌해 보였다. 아버지, 뭐 하러 왔나?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다시 들어와서. 도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난 일이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런 말 몇 번 들었는지 아니?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고? 도영이 비웃었다. 그럼 나는 요양원 보내려고 할 때는 내가 갈 곳 생각했나? 아버지,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도영은 새 열쇠로 문을 열었다. 리모델링 된 집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넓은 거실, 깔끔한 주방, 그리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 공간들. 와, 민수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렇게 예쁜 집을 왜 파시려고 해요? 팔려고? 도영이 웃었다. 누가 판다고 했나? 네, 그럼. 이 집은 안 팔아. 대신 임대를 놓을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저희가 세입자로라도. 너희는 안 돼. 왜요? 임차인 자격이 안 돼. 신용도도 낮고 집 관리 능력도 없고. 도영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다. 월 200만 원으로 임대 놓을 거야. 보증금 5천만 원. 200만 원요? 이 동네 시세가 그래. 불만 있으면 다른 데 가면 되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0만 원이면 그의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아버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희였어. 나는 그냥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야. 도영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4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일했어. 이제 이 집이 나를 위해 일할 차례지. 그는 현관에 이름표를 떼어냈다. 한민수 가족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그리고 새 이름표를 붙였다. 소유자 한도영이라고. 민수야, 앞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확실히 하자.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집주인이라고 해. 이제 우리는 그런 관계야. 민수는 절망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다. 도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40년간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야 해결되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영은 집을 한 바퀴 둘러본 후 문을 잠갔다. 이제 동해안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시간이었다. 동해안 원룸에서의 생활은 도영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아침 6시 알람 대신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는 여유로운 아침을 맞았다. 한도영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웃갈치 선장 박 씨가 인사했다. 여기서는 누구도 그를 민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냥 한도영 그 자체였다. 네, 바다 보는 게 좋아서요. 그럼 로프 매듭 좀 가르쳐 드릴까요? 심심할 때 하기 좋아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40년간 버스 운전대만 잡던 손이 이제는 바다에 로프를 배우고 있었다. 이렇게 돌려서 그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미있네요. 박 선장이 웃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죠. 저도 60 넘어서 컴퓨터 배웠어요. 맞은편 집 할머니 김 씨는 고추 모종을 나눠줬다. 혼자 사시니까 텃밭이라도 가꿔보세요. 시간도 보내고 먹거리도 키우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키울 줄 몰라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따뜻한 인심이 도영에게는 신선했다. 40년간 바쁘게 살면서 이웃과 이런 정을 나눠본 적이 없었다. 도영은 폐차 직전에 자전거 하나를 얻었다. 조금씩 손보니 다시 탈 수 있게 됐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 길을 달렸다. 속도계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속도를 정하니까. 40년간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에 달렸던 그에게 이 자유로운 라이딩은 꿈 같았다. 가고 싶은 곳에서 멈추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갔다. 출발 시간도 내가 정하고 정차 시간도 내가 정하고 종점도 내가 정해. 중얼거리던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됐다. 한 달 후 예전 집 임대료가 들어왔다. 200만 원. 새 세입자는 젊은 부부였는데 집을 정말 소중히 다뤘다. 집주인님, 정말 좋은 집 감사합니다. 전화로 인사하는 세입자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도영은 뿌듯했다. 자신의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민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저희는 지금 윤지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 아버지,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언제든 와라. 여기 공기 좋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마도 체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도영은 기다렸다. 언젠가는 아들도 자신의 선택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초여름이 됐을 때 도영에게 특별한 택배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예전 버스회사 동료들이었다. 박스를 열어보니 중고 공구 세트와 작은 깃발 하나가 들어있었다. 깃발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은퇴자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사무차 승무원 일동. 도영은 한참을 웃었다. 4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자신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고 있었다. 그는 원룸 앞 공터에 작은 작업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함께 화분 가꾸기 모임을 시작했다. 한씨, 손재주가 좋네요. 40년간 버스 정비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럼 우리 동네 자전거 고장 나면 한씨한테 부탁해야겠네요. 언제든 가져오세요.
이웃들과의 이런 소소한 대화가 도영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누구도 그의 시간을 지시하지 않았고 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도영은 예전 집 열쇠를 꺼내 들었다. 한때는 이 열쇠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열쇠를 서랍에 넣고 조심스럽게 잠갔다. 버린 것이 아니라 끝낸 것이었다. 40년간의 희생과 3년간의 굴욕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부딪히고 있었다. 하지만 도영에게 들리는 그 박자는 달랐다. 더 이상 시계 소리나 버스 엔진 소리가 아니라 자연의 소리, 자유의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도영은 6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탔다. 첫 차 대신 첫 빛을 몰았다. 페달을 밟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뒤돌아볼 필요 없어. 브레이크는 내 손에, 핸들은 내 마음에, 그리고 이 길은 오롯이 내 것이야. 40년간 남을 위해 운전했던 남자가 드디어 자신만의 길을 찾은 순간이었다. 햇빛이 바다를 비추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한도영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다. 다음 정거장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뒤늦게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도영 씨에게 따뜻한 댓글 전해주세요.